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모시고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보고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되긴 했는데 SG증권 사태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간 우리나라에선 투심이 좀 무너졌죠. 그 뒤로부터는 네. 약간 좀 박스권 나오고 있고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부채 한도 협상 이슈 이것 때문에 뭐 연이틀 뭐 협상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시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제 시장 말씀하신 대로 그 SG발 충격 때문에 사실 코스피는 저는 큰 영향 없었다고 보고요. 코스피는 이제 신용잔고도 그렇게 많이 안 늘었는데 그때 이제 지수가 1, 2, 3월, 4월까지 오를 때 보니까 코스닥이 정말 많이 늘더라고요. 신용이. 근데 이게 결국 CFD도 결국엔 신용과 연계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주가 조작 사건이 터지고 나서 또 금감원 뭐 조사 얘기도 나왔지만 개인 투자들의 그 심리가 얼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특히 코스닥에.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이 일단 좀 상환하자 이런 분도 계셨던 것 같고 그리고 뭐 혹시라도 그쪽에 그런 기업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뭐 거기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맞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어쨌든 하한가 가니까 못 파니까 다른 걸 팔아서 돈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쇄적으로 다른데 이제 매도가 나와버리는 건데 그게 수급이 이 코스닥은 개인 수급으로 간 거예요. 외국인 기관보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심리나 수급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코스닥이 고점에서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또 잘 버텼던 2차 전지마저도 그 분위기에 이제 편승해 가지고 같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코스닥의 좀 하락은 그게 좀 저는 좀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SG발 사태는 거의 좀 이제 증시에 영향을 이제 못 주고 있고요. 거의 좀 진정은 됐고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아마 이제 곧 그 협상이 타결될 거라고 뭐 자꾸 메카시 하원 의장은 언급을 하는데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또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어서 사실 뭐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합의는 해요. 어느 시점이 됐건 뭐 한 달이 됐건 후달이 됐건 그래서 그 약간 합의가 이 협상 과정에서 뭔가 좀 안 됐을 때도 미국 증시 별로 안 흔들렸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합의는 되겠지만 뭐 합의 자체가 된다고 해서 저는 호재라고 보지도 않고요. 결국엔 중요한 거는 합의하고 나서 예산안을 어떻게 할 거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공화당은 깎고 싶고 민주당은 어쨌든 이제 예산안 유지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타결되려면 민주당이 약간 양보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100% 양보는 아닌데 일부. 근데 이제 저는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예산안 중에 IRA 보조금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건드려 버리면 지금 보조금 때문에 혜택 받던 뭐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있잖아요. 이쪽이 한번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어떻게 결론 날지 우리가 사실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합의 내용보다 합의됐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합의했는데 예산안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우리 한국에 좀 불리한 쪽으로 만약에 삭감이 됐다. 그러면 증시에 좋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보조금이나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삭감 안 하는 거죠, 사실은. 네, 삭감을 해도 뭐 IRA나 이런 거랑 관련 없는 거. 이런 거 상관없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은 아직은 뭐 부채 한도 협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리스크도 뭐 시장이 크게 안 느끼고 증시에 영향을 안 주지만 한국 시장에 투자하시거나 그 관련 기업들 투자하신 분들은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시장은 조금 이제 4월 중순부터 한 달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2차 전지가 좀 흔들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엔터주가 갑자기 좀 이게 치고 오르면서 많이 올랐어요. 네. 이 코스닥을 방어해 주더라고요. 이 엔터주가 시총이 이제 합쳐서 거의 20조 가까이 되거든요. 굉장히 거의 하이브까지 합쳐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큰 축이 됐고, 근데 이 기업들이 하루에 1%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막 10%. 이렇게 막 급등하다 보니까 증시를 이제 2차 전지가 좀 꺾일 때 방어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촬영하고 있는 시간 오늘 뭐, 오늘 이제 유행어 중에 반부몸? 뭐 이런 얘기 그건 뭐예요? 처음 듣는데? 원래 반도체 봄이 온다 이거 줄임말인데 약간 이제 어감이 반붐 몸이 좀 좋잖아요. 근데 그런 용어 오늘 이제 텔레그램 같은데 그런 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고생하신 분들이 그렇죠. 반도체 봄이 온다 주장했는데 안 온 거예요 사실 그동안.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왔거든요. 맞아요. 네. 왔는데 이 반도체가 가는 거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다른 업종과.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좀 기간 조정이 좀 끝나면서 저도 사실은 이제 사실 한 5월까지는 조정으로 좀 봤어요. 기간 조정. 4월 중순부터 이제 5월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이제 그렇게 흘러갔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미국에서 뭐 엔비디아 가고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좀 빠르게 조정이 좀 끝나지 않았나. 그래서 반도체가 증시를 일단 다시 한번 위로 올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2차 전지가 쉰다 하더라도 뭐 엔터라든지 또 갑작스럽게 반도체 쪽에 매수가 몰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살아있다라고 살아있어요. 예전, 그러니까 작년과는 너무 다른 게 작년에는 주도주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작년 주도주가 태조 이방원이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그쪽이 이제 한번 무너질 때 뭐 받쳐줄 기업들이 없었어요. 삼성전자 계속 빠지고 있고. 그랬는데 올해는 좀 다른 게 2차 전지가 가고 쉴 때 바이오가 한 번씩 받쳐줬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엔터주 거기다가 정말 덩치 큰 반도체까지 움직여버리니까 확실히 작년과 다르게 올해 증시 흐름은 이렇게 좀 상승 쪽으로 계속 가려는 힘들이 좀 확실히 작년보다는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가 뭔가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 그런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약간 외국인은 어떤 섹터, 어떤 주식을 사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외국인은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반도체만 몰빵하고 있어요. 표현이 좀 그런데, 저는 이제 매일 좀 어떤 거 사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데, 네. 그 올해 1월부터 지금 현재 5월 중순까지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아마 여러분도 봐보세요. 삼성전자 판 날이 거의 없어요. 거의 매일 샀고요. 지금 아마 거의 9조 가까이 샀을걸요? 9조요? 네,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한 게 8조였어요. 근데 지금 며칠 동안 더 샀기 때문에 아마 그 한 종목만 거의 9조. 근데 되게 좀 이것도 재밌는 현상인 게 뭐냐면 삼성전자 반도체를 샀으면 하이닉스 사야 되잖아요. 네. 하이닉스는 찔끔 샀어요. 몇 천억도 안 돼요. 그러니까 9조 샀는데 하이닉스는 1조도 안 산 거예요. 왜 하이닉스? 그러니까 저도 좀 그게 약간은 좀 아이러니했는데, 근데 이건 저의 좀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일단 이제 하이닉스는 2등 업체고 사실 거의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 얼마 전에 유중설도 한번 돌았잖아요. 자금이 좀 부족해서. 맞아요. 근데 이제 급한 불은 껐죠. 사실 꺼긴 껐는데 사실 삼성전자 감사 안 했으면 진짜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이 업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분기당 3조면 1년에 12조 까먹으면 못 버팁니다, 사실. 버틸 수가 없어요. 갖고 있는 현금 가지고는. 근데 이제 간신히 살아났는데 이제 외국인들 생각에는 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안정적인 삼성전자 좀 선택을 했고, 또 두 번째가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좀 파운드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작년과 좀 달리 보는 게 아닌가. 왜냐면 요즘에 이제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좀 고객사가 좀 늘어난다. 얼마 전에 뭐 AMD 얘기도 나오고, 사실 TSMC로 많이 갔잖아요, 그동안. 근데 4나노 수율이 좀 잡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5나노만큼 좀 잡혀간다는 얘기는 이게 정상화된다는 얘기거든요. 아직은 주력이 4나노, 5나노인데, TSMC는 뭐 거의 완벽하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은 좀 못 따라갔죠, 사실 그동안. 근데 이번에 4나노가 좀 잡혀가고, 이렇게 되면 탄력받아 3나노까지도 갈 수 있는데, 결국에 이러면서 고객사가 확보되고, 또 한 가지가 워런 버핏도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이 그때 그 TSMC 매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이제 했던 얘기가, 저도 처음에는 반도체 업황을 안 좋게 봐서 그런가? 좀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팔았다. 자기가 모르니까. 대만에 혹시 전쟁 날 수도 있지 않냐. 중국이랑 네, 그 관계가 있잖아요. 뭐, 워런 버핏도 당연히 알겠죠. 그 양안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이제 TSMC가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산 거는 맞는데, 자기가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못 하죠. 네, 뭐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일본 갔을 때. 그래서 그거 보고,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 시선이 좀 많이 가겠구나. 이게 미국 사람의 지금 시선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워런 버핏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워런 버핏이 그 말을 한 순간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도 생각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작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TSMC였잖아요. TSMC 주가 가는데 삼성은 이제 매일 빠지고 있고 정말 안 좋았었죠. 작년만 해도.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이게 역전이 되고 삼성전자 좋은 게 아마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미국이나 이런 고객사들이 TSMC에만 주던 그 물량을 삼성전자한테도 좀 주지 않을까. 이 기대감. 근데 이제 기본 조건은요. 아무리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도 삼성이 못 만들면 그걸 어떻게 맡깁니까?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는 만들어야 돼요. 근데 4나노가 잡힌 뉴스를 보고 제가 좀 약간, 가능성이 좀 높구나. 그렇게 저는 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이 또 파운드리까지 염두를 해두고 TSMC에 좀 약간의 대안 성격으로 좀 매수를 좀 강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좀 반사이익을 보는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네, 삼성이. 그것도 무시 못한. 근데 반사익도 실력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그냥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인텔을 샀어야죠. 아, 그잖아요. 그러네. 인텔도 같은 파운드리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TSMC 대체제로 약간 좀 생각을 조금씩, 그러니까 완벽히 못하겠지만 일부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공교롭게도 촬영을 하는 당일날 이제 반도체 쪽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 뭐 전날 보니까 뭐 AI 관련해서 엔비디아도 막 맞아요. 급등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소부장들도 많이 올랐는데 네. 혹시 뭐 소부장 중에서는 좋게 보는 그런 뭐 기업이나 섹터가 있으신지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를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한번 이제 유튜브 하는 김에 한번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년 10월부터 이제 제 채널에 올렸거든요. 이제 반도체를 제가 제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한 번씩 영상을 올렸으니까 이 제조 공정 있잖아요. 반도체. 반도체가 뭐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FM대로 하셨네요. 공정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엄청 뭐 복잡해요. 거기 처음에 뭐 노광 공정 빗 싸가지고 뭐 웨이퍼에 관광액 발라가지고 식각하고 맞아요. 증착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웨이퍼 잘라서 후공정하고 포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사실 옛날 같으면 거기서 끝인데 요즘에 또 달라지는 게 무슨 뭐 EUV 공정 나오고 그죠? 뭐 극자외선 공정에다가 요즘에 가장 핫한 종목이 한미반도체인 거 아시죠? 아, 맞아요. 거기가 왜 갔냐면 거기 챗 GPT 수혜주잖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그 엔비디아가 많이 갔잖아요. 2배 올랐거든요. 근데 한미반도체도 2배 올랐어요. 연초 대비.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엔비디아가 그 챗 GPT는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을 하려면은 병렬식으로 연산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CPU는 이 1 더하기 1, 2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순서대로 2 더하기 3 이렇게 이 순차적으로 나오거든요. 이 직렬식으로. 그게 CPU예요. 근데 CPU는 정말 똑똑하죠. 한 문제를 정말 잘 풀어요. 근데 GPU는 약간 덜 똑똑해요. 대신에 얘는 장점이 1 더하기 2 더하기 뭐 5 더하기 5, 6 더하기 4 이 네 문제가 있으면 CPU는 하나씩 풀잖아요. 우리 시험 보는 것처럼. 얘는 안 그러고 다 풀어요. 한 번에. 동시에 풀어요. 근데 챗 GPT는 그게 더 필요해요. 많은 데이터를 받아서 빨리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요거 하나 했다가 요거 조건 맞나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GPU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 GPU를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잖아요. 근데 그 엔비디아가 만드는 인공지능 그 반도체에 그 하이닉스가 만든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게 그 HBM이라고 하거든요. 네.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라 그래서 그게 이제 고대역. 그러니까 이게 하이 밴드가 이제 대역폭이 넓다. 그렇죠. 근데 그 반도체는 메모리는 보통 우리가 그냥 이 낸드 플래시 이렇게 요즘에 뭐 아파트처럼 쌓는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뭐 단수 뭐 128단. 근데 D램은 안 쌓잖아요. 맞아요. D램은 그냥 이렇게 단독주택인데 HBM은 낸드처럼 쌓아요. 12단을 D램을? 써요. D램을. 12층 아파트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에 나온 HBM3인데, 근데 그 아파트를 만들려면 메모리 반도체 12개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밑에서 구멍 뚫어가지고 연결을 시켜요. 이렇게 계단 만드는 것처럼. 그거를 연결할 때 그 장비를 본딩 장비라 그래요. 그거를 하이닉스랑 같이 개발하는 회사가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챗 GPT의 수혜주로 이제 그게 부각이 돼가지고, 왜냐면 이 반도체 이제 후공정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이거 수요가 굉장히 좋대요. 가격이 엄청 비싼데도. 그러니까 인공지능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만 할 게 아니잖아요. 네이버도 하죠. 카카오 하죠. 또 구글, 아마존.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미반도체. 그래서 이게 반도체는 이게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반도체 내가 공부하기 싫으면요. 근데 사이클은 좀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 좋아요. 안 좋을 때 투자하시고 너무 좋을 때 좀 조심하시고. 근데 내가 이런 공정들이나 나 도저히 공부 못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삼성이나 하이닉스만 하세요. 소부장 건들지도 마세요. 진짜 어려워요. 종류도 많고. 너무 많고 그리고 진짜 공부를 저도 공부하면서 느낀 게 이게 보여요. 어디 가도 이 업사이드가 있고 여기는 좀 그저 그렇고 진입장벽이 낮고 공부하면 보여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하시고 어려워서 포기한 분들 많거든요. 이 공정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반도체 제대로 공부하시면 정말 앞으로도 저는 수익 낼 기회 정말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종목이 워낙 많거든요. 다양하고 그리고 계속 우리나라 제일 잘하잖아요. 또 반도체는. 그리고 또 요새 소부장 기업들도 막 국산화해가지고 성과를 내는데 근데 공부하다 보면 이 기술 트렌드가 보여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HBM3는 챗 GPT 때문에 이제 부각이 됐지만 그거 말고도 EUV 공정도 있을 거고요. 식각도 되게 바뀌는 게 옛날에는 이 습식 있죠. 습식은 이제 뭘로 하냐면은 뭐 이렇게 이제 용액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말처럼 습식인데 그렇게 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뭘로 하냐면 그 레이저 있죠. 플라즈마. 플라즈마로 깎아요. 그러면 이제 플라즈마로 깎으면 그
요즘에 파츠 회사라고 요새 뭐 보면 뭐 월덱스니 맞아요, 뭐 맞아요. 하나머티리얼 그 회사들이 수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플라즈마는 열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이 식각 부품이 못 견뎌요. 아, 그래서 이제 좀 자주 갈아줘야죠 또. 근데 이런 거를 공부해 보시면 사실 눈에 딱 보입니다. 보여요 진짜. 어떤 종목이 네, 좋은지. 이거는 여기는 많이 쓰이겠다. 아, 여기는 안 쓰이겠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공부 못하고 그냥, 저거 좋은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또 섹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내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업황이. 근데 내년 언제 꺾일지가 중요해요. 내년에 이제 언제 꺾일지를 알아야 우리가 고점을 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겠지만, 근데 올해 고민할 필요는 없고, 아, 올해는 뭐 내년까지 좋아지는데 지금 당장 그걸 고민할 필요는 없고 올해 연말 정도에는 내년은 고민해봐야죠. 연말 갔을 때는. 그래서 가장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업종이 반도체인데 다만 이제 개인 투자분들 너무 섣불리 소부장하지 마시고 공부 안 되면 하지 마시고요. 공부 안 되신 분들은 어쨌든 하이닉스만 해도 돼요, 사실. 이제 제 주변에도 어떤 분은 그냥 하이닉스 빠질 때마다 모은 분들도 있어요. 아, 계속 그냥. 남이 뭐라고 하건 말건. 나는 2차전지 관심 없다. 나는 오로지 하이닉스만 판다. 지금 수익 많이 나셨죠. 최근에 또 주가 올라서. 그래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골라서 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좀 진입장벽이 있는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뭐 파츠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EUV 네. 그다음에 또 약간 후공정 쪽에서 네, 그런 아까 뭐 고부가치 패키징 네. 관련 그런 쪽이다. 그런 쪽이 이제 점점 이제 사용량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시각 쪽이 좋은 게 낸드도 이렇게 단수가 점점 올라가요. 그럼 그거 다 깎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깎는 수요가 늘어나면은 그 부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저는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시각 장비가 좀 약해요. 한국이. 거기가 시각 장비가 거의 도쿄 일렉트론 있죠. 아,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하고 미국의 그 램 리서치인가요? 아마 거기가 제일 잘하는 걸로 아는데 한국에서는 그 어디죠? 그 시각 장비 중에 그 세메스였나? 삼성에? 삼성 자회사로 아는데 비상장이라고 네네. 투자하기가 좀 어렵고 APTC라는 회사가 이거 도전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가 좀 약간 뭔가 좀 약간 이슈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좀 글로벌 시각 장비 회사가 좀 상장사 속에 나오면 어떨까? 부품사는 되게 좀 괜찮은 게 많은데 시각 장비는 좀 유독 좀 약하더라고요. 다른 장비는 좀 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게 당장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공부하면 반도체만큼 투자할 게 많은 게 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하실 분들은 공부 진짜 해보시고 반드시 공부하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냥 소부장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면 진짜 또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소부장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최근 얘기는 아닌데 그때 한때 약간 그 현 정부랑 일본이랑 뭐 관계가 좋아져서 우리나라 뭐 국산화 반도체 국산화 맞아요. 이거 약간 좀 퇴행하는 거 아니냐, 뭐 수혜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노이즈도 한번 있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들이 이거 약간 좀 수혜받던 기업들이 좀 악재인가? 다시 왜냐면 원상복구 하게 되면 삼성이 안 쓰나? 근데 그거는 너무 단순한 생각이고요. 왜냐면 원상복귀 해도 그 원상복귀를 한다고 해도 일본 거를 완전히 대체 못하는 또 소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일본 거를 어쨌든 이제 완전히 수출 금지한 건 아니거든요. 완전히. 근데 이제 받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이 규제를 강화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니즈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산화를 몇 개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큰 건 맞아요. 뭐 대표적으로 동진세미케, 뭐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일본 거를 이제 풀어줬으니까 갑자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딱 나와가지고 야 저기 동진 거 쓰지 마 이러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욕먹죠 당연히. 기껏 국산화 해놨더니 일본 거 풀렸다고 이재용 회장이 그걸 모를 리도 없고 그래서 같은 품질이면 한국 거 쓰는 게 전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일본 게 품질이 더 좋다면 그거 당연히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국적도 중요하지만 반도체는 진짜 엄청나게 고사양 제품으로 나와야 되니까 품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일본 거 쓰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같은 품질이라면 뭐 그 이유 때문에 갑자기 한국 거 쓰던 걸 일본으로 저는 바꾸진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반도체가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른 기업 중에 또 하나가 동진세미캠이 사실 많이 올랐어요. 오늘 뉴스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동진세미캠이 포토레지스트라고 웨이퍼에 이제 강강액 발라가지고 거기 비싸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리잖아요. 사실은 이 강강액 만드는 뭐 세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EUV용으로 들어가는 따로 이제 강강액을 지금 이제 개발을 했고 만든 걸로 알아요. 근데 그게 감도가 있어요. 감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웨이퍼가 울퉁불퉁해진대요. 그러니까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아. 근데 감도가 높아서. 근데 일본 기업 중에 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일본 한 회사가 거기가 EUV용은 세계 1위로 알고 있어요. 감도가 좀 약간 높은 편인데 오늘 기사 보니까 동지샘 있게 감도를 올린 제품을 또 개발을 했대요. 근데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급등한 것 같아요. 또. 예. 뭐냐면 일본의 규제를 풀고 상관없이 우리 기업들은 자기 할 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대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력이 도태되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냥 일본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본 기업과 대등할 정도로 만들어내면 삼성이 왜 안 쓰겠어요? 삼성만 쓰겠습니까? 뭐 하이닉스도 다 쓰겠죠. 마이크론도. 그래서 일본이 저는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양국과의 관계보다는 중요한 거는 어차피 기술력이 품질이다. 기술력이에요. 예, 그거를 일본이 이겨낼 기술 만들면 뭐 진짜 대박 나는 거고 동등한 품질을 만들면 당연히 되는 거고 만약에 일본보다 경쟁력이 훨씬 뒤처진다. 그럼 누가 쓰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일본 거 쓰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애국심이나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기업이 어떻게 그 경쟁력을 발휘하냐가 저는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이제 2차 전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이제 승승장구하던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크게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일각에서는 고평가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싸다 뭐 장기적인 성장성을 감안하면 투자할 만하다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그 견해가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싸진 않죠. 그거는 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밸류,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밸류를 어디로 잡느냐. 그러니까 시계열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로 잡으면 비싸죠, 진짜. 올해로 잡으면 다 비싸요. 근데 올해로 잡으면 비싼데 이거를 한 26년 정도로 보면은 뭐 엄청 또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비싼 건 맞죠. 왜냐면 이제 코스피 PER도 한 12배, 13배인데 보통 2차 전지 뭐 소재 업체들 보면 뭐 40배, 50배 나오잖아요. 근데 뭐 2026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한 2, 30배 나오니까. 그래서 싸한 업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저평가됐냐 이거보다도 이런 성장주는요, 사실 밸류가 제가 느낀 건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 PR이 뭐 30배인지 40배인지 별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주가가 안 올랐어야죠, 사실은. 비싼 거 알고 있었는데도 또 올라갔죠. 거기서 몇 배가 또 올라갔어요. 고밸류인데 또 몇 배가 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장 초입에 있는 이 섹터는요, 밸류 잣대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밸류는 언제 드리냐면은 진짜로 이게 전기차가 대중화돼가지고 이제 양극재 시장도 엄청 커지고 이제 그때 되면 돈을 더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쯤 되면 문제가 뭐냐, 성장률은 떨어질 거예요. 둔화되죠 이제. 그죠? 그때 되면 이제 밸류가 적용이 돼요. 아, 이제 그때 되면은. 그래서 지금 밸류 가지고 논할 건 아니고 저는 그래서 2차 전지 뭐 싸냐 비싸냐 이거보다 분명히 밸류로 보면 비싼 건 맞아요. 뭐 그거는 당연한 건데 다만 밸류로 따질 업종이 절대 아니다 지금. 그거보다 저는 2차 전지를 따질 때는 일단 이제 사람들의 올해 2차 전지가 올라갔던 가장 큰 배경은 사람들의 이제 머릿속에 어마어마한 그 스토리를 만들어줬거든요. 우리 한국의 양극재 기업들은 세계 1등이잖아요. 잘하는데 미국의 IRA 감축법이나 유럽의 원자재법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우리 한국이 더 큰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에코프로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면 결국에 리튬을 어떻게 이 리튬이라는 원재료를 얼마나 잘 조달하느냐가 승부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좀 원하는 건 중국 리튬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거 차단시켜라. 이건데 중국 리튬 안 쓰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실 방법 없잖아요. 근데 중국 리튬이 만약에 끊어졌다고 상상을 한 거예요. 상상해보면 그럼 이거를 누가 조달을 해주지? 딱 보니까 어디에 두 개 있잖아요. 포스코랑. 포스코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랑 에코프로.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리튬만 생산을 안 하지, 거기 광물채굴 안에 가져온 리튬 가지고 다 하거든요. 전처리부터 해가지고 수산화 리튬 하니까 폐배터리까지. 이 밸류체인이 이제 갖춰진 회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여기가 최대 수혜주다. 그러니까 보면 LNF보다 에코프로 계열사가 훨씬 많이 갔잖아요. 훨씬 많이 갔죠. 같은 양극재인데도. 그게 이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아, 이 밸류체인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스토리가 붙으면서 야 여기가 진짜 중국을 대체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대체하니까 이제 무한 상상력이 또 발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8배 오른 게 그렇게 아니고선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개인 투자분들의 이제 가담도 있었죠.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잖아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수급까지 붙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주가가 몇 배씩 가는 거는 그냥 단지 뭐 스토리만 좋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고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돼요, 사실은. 그때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모든 분위기가 이제 완벽하게 갖춰졌는데,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겠어요. 언젠가는 빠지게 되는데, 그 시점이 이제 라더견 씨 그 약간 주가 조작 사태도 좀 있었고, 투심이 그때 조금 이제 얼어붙은 상황에서 또 증권사에서 이제 보고서가 몇 개 나왔잖아요. 뭐 너무 고평가됐다.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약간 이제 그런 이 불확실성을 준 거죠. 아, 진짜 비싼가? 이 비싸게 사신 분들이 이제 고민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좀 너무 비싸게 샀나? 예.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좀 자신있게 사셨던 분들이 약간 이제 또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팔 사람은 또 팔아버린 거고. 근데 여기서 누가 받아주면 좋은데 그때 주가 조작이나 이게 터지니까 받아줄 주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개인들은 이제 수급이 좀 위축됐거든요. 근데 외국인 기관은 사실 이쪽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만 샀냐면 삼성전자로가 있어요. 2차전지 별 관심을 안 갖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려버린 거죠. 주가는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래서 이 모든 게 뭔가 좀 펀더멘탈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구조적인 문제다. 이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그건 아니에요. 2차전지가 아직은 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맞고 더 뭐 성장을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이렇게 좀 2차전지가 흔들렸던 배경은 좀 결론적으로 좀 너무 좀 오버를 한 게 좀 이렇게 가고 좀 쉬면서 가졌으면 좋은데 조정 없이 그냥 달려버린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지금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당시에 2차 전지를 대체할 업종이 아예 없었어요. 다 돈이 글로 갔어요. 반도체도 별 볼 일 없었고, 그때 엔터도 좀 시들시들 했어요. 맞아요. 네, 그때는. 근데 갑자기 2차 전지가 좀 쉬어가는데, 이게 주변부로 뭔가 좋은 것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시선이 글로 또 분산되죠. 그러니까 혼자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가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보니까 여기서 돈이 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수급과 맞물리면서 2차 전지의 좀 조정을 좀 일으키지 않았나. 또 금감원에서 뭐 2차 전지 뭐 무늬만 2차 전지 뭐 조사하겠다. 막 그런 막 그런 근데 그것도 심리 안 좋죠, 사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2차 전지가 현재까지 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간에 들어갔다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오른 만큼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은 좀 필요하겠네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오른 지가 3년 됐을 거예요. 네. 3년 내내 주도주였는데 오를 때 보면 고점에서 30-40% 빠지는 게 흔했어요. 에코프로 BM도 한 30% 빠지기도 했고 네. 그 에코프로 BM이 한 15배나 제가 한 15배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오르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폭락하면서 갔거든요. 이게 몇 달 정도 폭락하고 또 조정받고 다시 레벨업하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가 이제 그냥 1부터 15까지 간 게 아니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폭이 더 클 수는 있겠지만 뭐 다시 한번 레벨업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뭐 그런 또 기간 조정 자체는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주가가 다시 전고점을 가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소식이라든지. 모멘텀은 있어야죠. 왜냐하면 전기차는 아직은 대중화는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재처럼 뭐 히트 상품 생겨서 뭐가 사람들이 확 사서 엔터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정부 정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올려줄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또 이벤트, 우리가 좀 몰랐던 이런 게 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게 하나의 그냥 가정인데 갑자기 이제 뭐 에코프로나 우리나라 또 양극재나 아니면 이제 뭐 분리막이나 아주 큰 회사 중에 하나가 뭐 테슬라나 이런데 아니면 테슬라가 아니라 뭐 폭스바겐이나 배터리 자체적으로 만들잖아요. 이런데 뭐 몇십 조짜리 계약을 따냈다. 그런 거라도 좀 생기긴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게 또 기폭제가 돼서 올라가는데 요즘에는 2차 전지 좀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좀 지지부진하게 좀 가격 조정은 끝난 것 같고요. 약간 이제 답답하게 좀 움직일 지금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유럽 쪽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만 봤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럽에서 뭔가 뭐 이러면 좋죠. 중국을 좀 배제하려는 움직임. 그럼 또 한 번 달릴 수도 있죠, 사실. 근데 유럽은 중국과의 관계가 좀 좋은 편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미국처럼 안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혹시라도 유럽도 뭐 약간 중국을 줄이려는 듯한 액션이 나오면, 그건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2차 전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때 접근해볼 만한 그런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2차 전지에서 이번에 IRA의 숨은 수혜주가 전해액과 분리막 같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IRA 법안 세부 법안이 발표됐잖아요. 근데 네네. 거기에 그 분리막하고 전액이 그 배터리 부품으로 포함이 됐어요. 부품. 원래 이제 양극재는 광물로 들어갔고 맞아요. 광물로 들어가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해서 보조금 받잖아요. 근데 분리막과 전액은 부품이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면 보조금 못 받아요. 근데 왜 수예요? 미국에 공장 져야 되잖아요. 아. 왜냐하면 중국과 경쟁을 하거든요. 음. 전액하고 분리막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세계 1등으로 알거든요. 음. 이게 왜 호재냐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는 없어요. 못 지어요. 그럼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산 분리막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몇 년 후에는. 그러면 이게 단계적이거든요. 지금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다 미국산만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한 중국 기업들이 그냥 대놓고 공장 짓겠습니까, 거기다? 그러니까 세계 1등 분리막 회사가 창신 신소재거든요, 중국에. 이 회사가 압도적으로 지금 생산량이 많은데, 이 회사가 갑자기 나 IRA 보조금 받을 테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미국에 짓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못 가는 거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건 다른 문제예요. 수출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데 공장을 반드시 져야 돼요. 미국에. 그래서 이 SKI 테크놀로지나 우리나라의 분리막 회사 그 하나 더 있잖아요. 그 WCP. 이 두 개 기업은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국은 지으면 짓겠죠. 우리 한국에도 배터리에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지어서 납품하면 보조금 받죠. 미국엔 경쟁자가 중국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경쟁하려면 이제 일본하고 하겠지만 기술력은 우리가 더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SK 아이테크는 세계 2위 정도로 아니까 그래서 저는 분리막이 그런 이유 때문에 수혜고 전해액 회사들도 수혜인 게 전해액도 똑같아요. 못 들어가죠, 중국은. 근데 전해액 기업 중에 일부는 미국에 이미 공장이 있어요, 법인도. 그러니까 최근에 엔캠이 막 미국에 맞아요. 예.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엔캠 주가가 한번 좀 이게 들썩였어요. 그때 IRA 발표하고 나서 한번 크게 오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기업들은 우리가 사실 분리막하고 전해까지는 큰 기대를 안 했거든요. IRA 수혜를 받을까? 약간 좀 이렇게, 왜냐면 이게 광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이번에 어쨌든 부품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건 미국이 이제 대놓고 수혜주라고 알려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미국 쪽의 새로운 주도주로 좀 이렇게 전해액이나 분리막, 그리고 이 두 개 업종은 좀 부담도 없는 게 양극재 갈 때 가지도 못했어요. 정말 완전히 왕따 당했거든요. 실적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좀 부담도 별로 없는 그런 업종이어서 이 두 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장 못 짓는다는 그 부분이 사실 또 포드랑 CATL이 뭐 합작사 짓는다 예전도 맞아요. 얘기 나왔는데 예. 결국에는 막 그냥 합작사는 아닌데 뭐 CATL이 기술 수출하는 약간 맞아요. 뭐 예. 어떻게든 우회를 하려고 약간 그런 근데 액션이 제 나오는 생각에는 미국 민주당에서 용납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그리고 약간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의 압박이라고도 좀 봐요. 왜냐면 미국에서, 아니 테슬라나 포드가 봤을 때는 딱 봐도 한국 배터리 안 쓰면 지금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자기네가 협상력에서 밀려요, 당연히. 밀리니까 약간의 그 카드를 하나 좀 껴놓은 것 같아요. 야, 수틀리면 나 중국 거 써버린다. 약간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협박용 같기도 하고,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중국의 그 배터리를 이렇게 기술로 받아가지고 미국이 쓴다. 그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사실? 미국 정치인들이 사실 용납하기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근데 왜 자꾸 이러냐면 그 배터리 받는 게요. 테슬라하고 이제 지금 포드가 받으려고 하는 배터리가 LFP예요. LFP가 싸잖아요. 그렇죠. 저가형 배터리인데, 근데 저가형 배터리를 안 만들면은 전기차 대중화가 안 돼요. 일단 그 2만 달러대 전기차를 미국에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차를 일단 많이 팔고 싶은데 NCM 배터리는 좀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낮추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LFP를 만들면 이 가격을 낮추니까. 근데 아직 한국은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SK랑 LG가 내놓긴 했거든요, 시제품을. 근데 양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중국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거를 쓰고는 싶은 거는 같은데 미국에선 쓰긴 눈치 보이고. 근데 이걸 좀 한국 회사들은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별로 움직임이 없으니까 약간 이제 우회 카드로 이걸 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LG랑 지금 SK는 이미 개발을 지금 끝내서 네. 양산 준비를 하고 있고 삼성도 아마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LFP 배터리까지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이거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더 좋은 저는 성과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LFP는 된다 안 된다 논쟁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고 완성차 업체가 결정한 문제예요. 테슬라가 결정해야죠. 포드가. 니즈가 있으면 LFP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LFP 안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우리 NCM 배터리만 될 줄 알았는데 요새 돌아가는 거 보니까 LFP도 하나의 축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쓴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국도 저는 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LFP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풀이 진짜 넓어지잖아요. 저가형, 중고가형. 그러니까 중고가형은 NCM으로 가고, 좀 약간 이제 이 급이 낮은 쪽은 LFP로 해서 다 할 수 있고, 현대차도 좋죠. 현대차도 CATL 거 쓰려는 게 그 저가형 때문에 쓰려고 하고. 맞아요. 그 LFP.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그랬죠. 아, 왜 한국 거 안 쓰냐? 왜 중국 거 쓰냐, 굳이. 이제 그 이유가 LFP 좀 싸게 해서 중국에 출시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NCM도 그렇고 LFP에 대해서도 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셀업체는 어때요? 셀업체도 사실 많이 못 오르겠는데. LG만 많이 올랐죠. LG엔솔만. LG엔솔은 사실 많이 시총이 거의 130조까지 갔었으니까. LG엔솔은 좋았는데 유독 삼성하고 SK온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주가가 좀 부진했지만 어쨌든 이제 저는 3사가 다 괜찮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미국 시장 이제 열리고 이제 이번에 LG엔솔 실적에 보조금 잡혔잖아요. 아, 맞아요. 네, 네. 보조금 잡혔는데 SK는 아직 안 넣었더라고요. 안 넣었는데 왜냐면 이게 완전히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보조금을 주겠다고는 했는데 보조금의 상한선을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상한선이 없으면 만들면 만드는 대로 보조금 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 민주당이 야, 우리 돈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줄게. 이러면 지금 이거는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SK온은 좀 더 보고 하려는 것 같고, 근데 LG는 일단 넣어버렸어요. 어차피 주긴 줘요. 주는데 무제한으로 주느냐, 캡을 씌우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일단 LG는 좀 먼저 넣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셀 업체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돈을 받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데 SK온이 좀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원통형 배터리를 안 하다 보니까 요즘 대세가 자꾸 원통형 얘기 많이 나오고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좀 할인을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포드라든가 좀 약간 관계 좀 틀어진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좀 실망이 있었고 그리고 실적이 제일 안 좋잖아요. 근데 SK온도 저는 이제 괜찮아진다고 보는 게 수율이 잡혀가고 있어요. 실제 그동안 이제 공장 가동이 원활하지가 않아가지고 돈을 좀 까먹었는데 수율 잡히고 미국에서 보조금 받고 그리고 LG엔솔 다음으로 지금 수주 제일 많이 따는 회사가 SK온이거든요. 수주도 많고 미국에서 이제 2등이잖아요. 지금 증설량이.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시간 지나면 저는 SK온에도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K온도 저는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 삼성 SDI도 괜찮다고 보는 게 그 SDI는 어쨌든 원통형 배터리 강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랑 이재용 회장이 만났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얘기가 또 오갔을 수도 있어요. 아. 우리 지금 4680 만드는데 배터리 삼성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천안 공장에서. 네. 그거 완성되면 저는 충분히 공급할 능력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테슬라에도 늘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삼성 SDI가 괜찮다고 보는 게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미국 증설이 제일 약했어요. 반대로 증설을 그럼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소극적인 회사가 오히려 방향성으로 보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부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SDI 쪽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SK온과 삼성 SDI, 그러니까 LG엔솔은 나쁘다가 아니라 이미 좀 너무 많이 밸류를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못 올랐던 SK 이노베이션하고 좀 삼성 SDI 쪽은 셀 쪽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보니까 파나소닉이 그 뭐 원통형 배터리 개발 잘 못해서 뭐 내년 연기한다. 약간 그런 이슈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개발이, 원래 그게 이 테슬라 쪽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4680 배터리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거 약간 원통 키워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양산까지 가는 거는 정말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야, 배터리 만드는 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반도체는 만들기 어렵지만, 야, 배터리 그거, 우리 어렸을 때 알시카 있잖아요. 막 이런 얘기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야, 저건 아닌데?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아무나 만들죠, 배터리를. 그렇긴 하죠. 왜냐면 제가 왜 스토리를 안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옛날에 LG 화학일 때 폴란드 공장 짓고 2년 고생했어요. 수율 잡느라고. 수율 잡느라고. 그러니까 만들어 놨는데 안 나와요, 수율이. 한국에서는 나오거든요, 수율이. 같은 이 양산 능력이 있는데. 희한하네. 왜냐면 사람이 다르거든요. 폴란드 현지인 써야 되죠. 그리고 거기 달라요. 아무튼 이게 공장이 바뀌면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나라 인력 빼간 거 아시죠? 반도체 옛날에. 맞아요. 네. 그대로 갖고 갔거든요. 아마 설계도도 가져갔을 거예요. 중국에 공장을 만들었어요. 수율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는데 중국에서 안 나오고 한국은 수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거든 제조가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공장을 처음 지으면 아무리 똑같은 거라도 100% 나올 수가 없고요. 수율 잡는데 몇 년 걸리는데 배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아무나 만든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쉬울 것 같았으면 중소기업 아무나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 LG엔솔도 2년 잡고 나서 정상화되고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한 거고, SK온도 저희 유럽 쪽에 헝가리나 공장 있잖아요. 수율 안 잡혀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미국하고 저희 그쪽도. 근데 이제 드디어 잡혔대요. 잡히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율 잡는 거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업체가 뭘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체크하실 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산에 성공을 해야 돼요. 반드시. 수율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버는 거고, 그 양산까지 하는데 테스트.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는 생명이 직결됩니다. 완성차 업체가 아무한테나 줄까요? 테스트 한 몇 년 하거든요. 그렇죠. 검증될 때까지. 그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3사 있잖아요. 배터리 3사랑 지금 중국은 자기네만의 그걸 지금 마련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일본은 파나소닉 있잖아요. 요 정도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배터리 시장에 진입 못할 것 같아요. 이미 그들만의 진입장벽 형성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포드든 GM이든 뭐 아니면 테슬라가 됐건 일본의 도요타, 혼다도 마찬가지. 혼다는 LG랑 손잡았잖아요. 맞아요. 놀랍게도. 그 다음에 폭스바겐은 LG랑 자기네가 또 하고는 있지만 SK랑 LG랑 같이 하거든요. 현대차는 거의 SK랑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뭐 현대차가 예를 들면 그냥 배터리 LG 거 쓰다가 갑자기 SK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제조사마다 다 이 배터리 규격들이 다르니까, 처음 들어갈 때부터 SK온에서 만드는 이 배터리를 가지고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만의 진입장벽이 만들면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가 깨지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저는 높은 밸류는 분명히 인정은 해줘야 된다. 진입장벽이니까. 그 자체로. 근데 여기를 뭐 예를 들면 일본의 파나소닉 말고 다른 업체가 갑자기 점유를 가져가면 밸류가 깨지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 미국이 배터리 만든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별로 없죠? 없죠. 미국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안 나와요, 제대로. 이 전기차용은 되게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전동 공구나 이런 우리 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소형 이런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런 2차 전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겠지만 전기차용은 용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전히 한국의 이 배터리 셀 3사 여전히 다 좀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한동안 계속 소외되어 있었다가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주식이 바로 네이버예요. 네. 보니까 1분기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때 이제 급등한 다음에 전반적으로 약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랑 기관, 연기금 사업부 꾸준히 막 사고 있고, 그래서 이거 이제야 좀 의미 있는 반등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이버는 저는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제 주가도 많이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 빅테크가 있으면 한국에는 네이버 카카오잖아요, 사실은. 그 류가. 근데 미국의 빅테크 그렇게 오르는데 한국은 못 갔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못 간 이유가 성장에 대한 우려 때문이죠. 근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죠? 네이버도 그렇지만 광고로 돈을 벌잖아요. 사실은. 검색 광고나 디스플레이 광고인데, 이게 지금 검색 광고는 좀 그래도 되는데, 우리 네이버 딱 첫 화면 키면 배너 광고 나오잖아요. 맨 앞에. 그 디스플레이 광고인데 그게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광고주들이 경기 안 좋으니까 광고 잘 안 줘요. 이게 경기를 타요. 어쩔 수 없어요. 광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네이버 카카오 무슨 경기 탈까 이 생각을 옛날에 했는데 아닙니다. 광고주들이 돈을 줘야 광고를 해서 네이버 카카오 먹고 사는 게 일단 그게 주요 핵심 비즈니스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약간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CJ ENM
SBS 제가 실적 보면서 느낀 게 이 두 기업 다 방송사잖아요. 실적이 망가졌어요. SBS 적정한 게 그 광고 때문에. 광고 수주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 너무 안 좋아. 이번에 실적 안 좋으니까 광고부터 줄여버리거든요. 경기 좋아질 때까지. 그래서 경기 안 좋을 때 이 네이버 카카오도 영향을 좀 받은 건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건 이제 다 반영은 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 빠지면서, 그럼 이제 새로운 모멘텀으로 볼 만한 게 결국엔 이제 저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일단 저는 웹툰 시장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이번에 아마존하고 애플이 이제 앱 만들어가지고 이제 진출했잖아요. 그 아마존하고 애플이 그 웹툰 시장 진출을 했는데 일본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일본이 만화 시장이 커지니까. 근데 거기 들어간 웹툰은 다 한국 거예요, 거의. 그래요? 웹툰은 한국에는 거의 없으니까. 아시잖아요. 독점이네, 독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엔터랑 비슷해요. 그 저는 웹툰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엔터가 왜 좋았냐면, 물론 이게 뭐 실적 좋은 것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높은 밸류를 받는 이유가 그 누구도 케이팝을 대체할 국가가 없어요. 그럼? 그냥 대체 불가능해요. 그잖아요. BTS를 누가 대체할 겁니까? 블랙핑크? 대체 안 되잖아요. 케이팝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엔터 산업이 이렇게 발달된 시총 큰 게 우리 한국 외에 있나요? 없을걸요. 비교할 만한 대상도 없어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밸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웹툰도 보시면 일본의 만화는 있죠. 근데 일본 만화랑 웹툰은 다르잖아요. 다르죠. 일본은 단행본, 약간 이런 비즈니스고 애니메이션 맞아요. 이쪽인데 한국의 웹툰 이게 스크롤 내려서 보는 건데 한국밖에 없잖아요. 원조가 우리 한국이고. 근데 애플과 아마존이 여기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수급을 보니까 애플, 아마존이 우리나라 웹툰부터 서비스를 해요. 왜냐면 없으니까 다른 나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해요, 아직까지. 그리고 웹툰의 좋은 점이 이게 엔터랑 비슷한 게 그 엔터가 돈 버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다 콘서트하고 음반 팔아서 돈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데 지금 엔터에서 돈 버는 것 중에 또 추가로 붙은 게 뭐죠? 이 팬덤을 수익화한 거죠. 그래서 플랫폼 만들어 위버스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들어와서 또 디어유. 디어유도 디어유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들하고 이제 채팅할 때 월 얼마씩 월정이 되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 굿즈 만들고. 근데 옛날에는 이런 굿즈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팬클럽이 그 수익권을 좀 가져간 걸로 제가 알거든요. 팬클럽 통해서 한 걸로 알아요. 약간 팬클럽이 약간 무슨 카페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통해서 뭐 공구도 하고 먼저 뭐 우선권 주고 막 콘서트. 근데 지금 위버스로 넘어갔죠. 이 팬덤의 수익 권한을 위버스가 가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봉이 김선달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현지화하겠다. 엔터가. 근데 웹툰도 이제 그게 보일 조짐이 저는 좀 보인다고 봐요. 그래서 엔터 말고, 근데 웹툰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가 두 개 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그렇죠. 전 세계. 1, 2등 다투니까. 그러면 웹소설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웹툰 시장이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거 엔터랑 다른 점은, 엔터의 차이점은 영상화해서 이거 수익을 할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이걸 웹툰으로 만들잖아요. 웹툰 IP로 만든 영화들 많잖아요. IP. 요새 나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보면은 뭐 거의 대부분 보면 웹툰이에요.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시장이 2차 수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커질 것 같다. 물론 이제 아직은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를 올릴 만큼의 덩치는 아니다 보니까 영향을 못 주지만 어느 시점에 좋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는 그럼 웹툰 하는 중소형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공부를 해보세요. 거기도 시장이 저는 굉장히 커질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장이 커지는데 대체 불가능한 걸 찾아보시면 진짜 그게 주도주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웹툰 쪽 좋게 보고 그게 역시 네이버 카카오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마지막으로 하나 또 좋은 점은 네이버가 이제 아마 7월인가 8월에 서치 GPT 그거 이제 출시한다고 얘기 나왔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결하는데 한국에서 지금 한국어 제일 강자가 어쨌든 네이버니까 검색은. 그래서 저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좀 잘 만들어서. 구글 이번 봐도 제대로 만들었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한국어 지원되거든요. 근데 구글 검색 강자잖아요. 그렇죠.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오피스 강자고. 저는 약간 색깔이 다르다고 봐요. 검색은 좀 왠지 구글이 이길 것 같아요. 그렇죠. 챗 GPT도. 근데
그 어떤 영상을 제가 봤더니 어떤 이제 유튜버 분이요. 챗 GPT를 이용해서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를 시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편해요. 만들어줘요, 그냥 챗 GPT가. 엑셀 그 어려운 거를. 그냥 단지 몇 번 이게 타이핑하고, 그 다음에 그 파워포인트. 네네. 졸업 앨범 만들어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간단하긴 한데,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피스랑 연결되니까 생산성이 급격히 느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면에서는 챗 GPT가 이길 것 같고, 왜냐면 오피스랑 결합할 수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검색은 그쪽인데, 네이버는 검색 쪽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할 거는 검색에서 구글을 이겨야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 뭐 지금 네이버가 한국은 이겼지만 챗 GPT가 들어간 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여름 정도에 나올 서치 GPT도 한번 여러분이 주목을 하시고 뭐 좀 어쨌든 네이버가 좀 저는 좀 이기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들이 그동안 실망만 했잖아요. 사실 주가들 보면. 근데 이제는 기대할 만한 요인도 생겼고 그리고 광고 경기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대요. 조금씩은. 1분기가 진짜 안 좋았는데 조금씩 터닝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수출 경기 회복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조금씩 좋아질 거 아니에요. 내년에 이익 전망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내년으로 갈수록 기업들이 돈 벌면 광고 하거든요. 그럼 광고 경기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도 이제는 좀 좋게 봐야 된다. 근데 다만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좋은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는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 주주 환원은 아직도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 카카오 거기 경영진이 주주 환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적극적인 뭔가를 좀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서 그래서 저는 여전히 선택지는 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뭐 네이버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엔터라든지 웹툰 또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뭐 엔터 주식들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네. 정말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좀 물론 성장성 알겠지만은 상당히 많이 오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저도 이제 하루에 막 JYP가 20% 오른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조단위 회사가. 네. 그래서 야 정말 사람들이 이제 숫자에 열광하는구나. 근데 그동안은 스토리로 올라갔다면 이제는 진짜 숫자로 보여준 거잖아요. 나 이렇게 돈도 잘 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열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진짜 위대한 기업이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엔터사들은 진짜 이제 위대한 기업이 됐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누구도 대체를 못하고 대체하는 기업이 나오면 엔터의 밸류는 깨지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나라도 따라할 수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한국만의. 그리고 한국의 K-팝이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지 뭐 일본의 J-팝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 제가 예전에 오디션이나 이런 것도 봤거든요. 막 영상들이 있으니까 확실히 한국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못 따라가요. 한국의 그 칼군무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엄청 빡세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돌 연습생 보면 정말 막 울면서 연습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혹독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느 나라가 따라하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팬덤 문화부터, 이 팬덤 문화가 근데 유튜브나 그 틱톡 통해서 지금도 계속 확산돼요. 그게 진짜 좀 크리티컬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유튜브와 틱톡이 생긴 게 그거 없었으면 지금의 케이팝은 없어요. 그냥 아시아 정도만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아시아에서만 인기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 결국엔 싸이부터 시작한 거죠. 원조는 싸이죠. 유튜브로 대박 났는데 그 다음 BTS가 이 바톤 터치 해가지고 붐을 일으켰고 이제는 트와이스부터 해가지고 나오면 그냥 K-팝 뭐 앨범 나오면 우리 한국 사람보다요 외국인이 더 잘 알고 따라 불러요. 하루만 지나도 뭐 몇억 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가 이미 자리를 잡혔으니까 결국엔 이제 이 밸류를 깰 거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인사사고. 아이돌의 최대 리스크는 그 멤버들이 혹시라도 모를 일탈. 맞아요. 그것만 없으면 돼요. 예전에 그런 좀 몇 번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엔 그게 주기적으로 나왔었어요. 네,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엔 관리 잘하더라고요. 요즘엔 그런 거 못 봤어요. 진짜. 그래서 다행인데 그게 좀 리스크라면 리스크 아닐까. 뭐 다른 리스크는 큰 거는 이제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지금은 이제 그때 2차 전지처럼 엔터도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단기론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숨고르긴 불가피하다. 다만 뭐 올라왔으니까 파는 것보다는 보유 관점은 좋은데 신규 매수는 이미 다 좋은 거 아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뭐 엔터주가 어느 정도 조정 받을 때까지는 신규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는 그런 구간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좀 주목할 만한 좀 주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저는 좀 주목하고 있는 그 업종 중에 하나가 성장주 쪽에서는 일단 이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쪽이 계속 이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게 좀 뭘까 이 고민을 좀 계속해서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AI가 어쨌든 나왔잖아요. AI 시대가 진짜 열렸잖아요. 챗GPT 때문에. 그래서 AI가 사실 적용되는 분야가 어디냐면 로봇이죠. 로봇은 자기가 다 센서를 가지고 그게 인공지능이 있어야 자기가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봇 시대가 열린 것 같고 예전에 그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했을 때 한번 보여줬는데 그런 이제 협동 로봇이 한번 움직였는데 이제는 좀 물류 로봇. 예, 물류 로봇이 뭐냐 이제 공장 같은 데 보면 물건 싣고 다니는 로봇들 있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막 이렇게 싣고 막 이 장애물 피해 가지고 하는 뭐 자율 운송 로봇이나 아니면 그 아마존 같은 데 보시면 영상 보시면 아마존의 이름이 키봇이었나? 아무튼 그 이 물건 딱 담아가지고 정해진 경로가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 레일 따라서 가는 거 있거든요. 그런 이제 그 무인 운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점점 공장들은 많이 짓잖아요. 물류창고 많이 짓죠. 미국에 공장 많이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기사 중에 이제 일본에 마이크론이 5조 투자한다면서요. 아, 맞아요. 그 공장 다 자동화하겠죠. 그런 것들 반도체 실어 나르고 하는 게 옛날에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끌고 이랬던 걸로 예전에 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자동화 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동하는 이동 로봇이죠. 물류 이동. 그러니까 공장에 들어가는 것들이 로봇 수요가 저는 이제 점점 많아지고 왜냐하면 왜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되냐면 옛날처럼 미국과 중국이 그러니까 안 싸우고요. 옛날처럼 그냥 중국은 미국의 공장 역할, 예, 이렇게 하고 미국은 소비 역할. 이런 시대에는 미국이 공장 지을 유인이 별로 없어요. 그잖아요. 그냥 중국의 공장 짓고 이렇게 저임금 이용해가지고 그냥 하면 됐는데 지금 뭐죠? 다 깨버리잖아요. 중국 공장 깨고 이동해라. 지금 우리 한국의 하이닉스나 삼성 공장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미국이 자꾸 이 견제를 또 하고 중국도 지금 여기서 견제하니까 삼성 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이 이게 굉장히 애물단지가 돼버렸어요. 그럼 갑자기. 근데 어쨌든 이 탈출구를 좀 마련해야 되는데 방법은 이게 정치 경제학적으로 자꾸 이제 공장을 짓는 걸 강요시켜버려요. 아,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일본에 짓죠. 그러니까 저 일본에 짓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게요. 아니 왜 갑자기 일본? 태어나서 처음 본 뉴스야. 네. 근데 맞아요. 짓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뭐냐면 결국에 선진국 중심으로 첨단 공장들이 많이 지어지겠구나. 이 미국은 2차 전지 공장 지어지겠죠. 지금 유럽도 아마 자동차 공장이나 첨단 반도체 공장 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좀 지어주기를. 유럽 같은 경우도. 그리고 지금 뭐 인도 쪽에 지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봇 수요는.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다는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로봇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과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물류 로봇 좀 저는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AI가 들어가는 게 또 어디 들어가죠? 그 자율주행차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기아의 EV9 나왔는데 거기 레벨 3 탑재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레벨 3는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에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차가 알아서 가는 거거든요. 거의 사실 완전 자율주행인데 다만 사람이 개입은 해야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게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게 탑재돼야 되니까 그러면 AI 시대가 열렸을 때 뭐 반도체도 중요하겠지만 자율주행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카메라잖아요. 카메라 개수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2-3개 정도 들어가는데 레벨 3는 8개 정도 들어가고요. 레벨 4면 12개인가 15개 들어갈 거예요. 테슬라가 아마 12개 정도 아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 테슬라는 이제 레벨 2.5에서 3 정도로 아는데 근데 거기는 라이다 센서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훨씬 많이 다는 건데 어쨌든 카메라의 중요성은 이제 당연히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도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또 만들 수 있는 카메라 장비 회사들이 있어요. 네, 카메라 이렇게 자율주행용으로 그런 기업들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AI 쪽 관련해서 그 2개 섹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웹툰 비즈니스 하는 중소형주 그것도 이제 결국엔 엔터 다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1억 있다면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좀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린 계좌를 하나 최소 3천만 원 정도는 그 1억이니까 한 3천 정도는 배당 계좌 만드세요. 배당 계좌 만드셔가지고 지금도 은행주 안 갑니다. 그 고배당주들이 진짜 널려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 고배당주도 성장을 못 하니까 근데 돈은 잘 버는데 성장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이게 돈 잘 버니까 규제가 많이 들어가요. 아시죠? 그렇죠. 뭐 특히 은행주, 통신주 대표적으로 두 개. 돈 잘 버니까 자꾸 한 번씩 딴지 걸어 정부에서. 통신요금 인하. 통신요금 막 인하하라고. 야 너네 돈 잘 벌잖아. 그리고 은행 보고 배당하지 마. 그럼 어떻게 주가 늘리죠. 근데 그렇다고 배당을 안 주진 않잖아요. 항상 줬던 것 같아요. 그 배당 그래서 주가 빠지면 배당이 조금 줄어들어도요. 주가 빠지니까 수익률은 더 올라가요. 배당 수익률이. 그래서 은행주, 통신주는 되게 단순한 게 1년에 꼭 한두 번 정부에서 딴지 겁니다. 그게 사이클이 꼭 있어요. 그럼 그때 폭락하거든요. 그때 남들 버릴 때 담아놓고 가만히 계시면 연말에 진짜 따뜻해져요. 시세 차익도 나지만 배당 자체가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배당 수익이 KT가 한 7% 나오고요. 오. 그 다음에 거기 그 어디죠? 그 지방은행이 거의 90% 나오고 KB랑 하나금융이 한 7, 8% 나올 거예요. 그 시중은행 중에서 우리금융이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거기가 한 9%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계좌 하나 투셔가지고 안 망하잖아요. 뭐 이제 은행 리스크 많이 완화됐고. 네. 그래서 요거를 안전하게 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연말 가서 배당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수익률이. 그럼 팔면 돼요. 배당 받지 마시고. 그렇죠. 왜냐면 배당은 또 세금 떼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시세 차익은 얼마 안 된다. 그럼 배당 받으시고 그냥. 그래서 되게 편해요. 그걸 3천 정도 깔고 들어가면 되게 편하죠. 마음대로 편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새 좀 주가 빠지는 기업 중에 KTNG. 그 한참 10만 원 갖다가 8만 원 초과났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지금 6% 넘어요. 그 다음에 그 광고 회사 중에 제일기획. 제일기획이 지금 배당 수익이 거의 7% 가까이 나올걸요. 주가가 요새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광고를 안 하니까. 광고 안 좋으니까. 근데 이것도 사이클 타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투자를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 광고 경기 좋아지면 시세 차익도 낼 수 있고, 뭐 아니면 배당 받고. 제일기획이 망할 회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성그룹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게 분산 몇 개 하셔가지고 배당주를 편입해 놓으시고 나머지 이제 7천 중에 저는 3천 정도는 어디를 투자하시면 좋겠냐면 아까 이제 4천 정도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 뭐 제2의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랑 고민해 보세요. 뭐 제2의 엔터가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수요 성장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쪽에 한번 좀 4천 정도 담아 놓으시고 3천은 이제 역발상이죠. 역발상은 뭐냐면 지금 최악인 거 사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는 반도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찍었으면 반도체 얘기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일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올라갔으니까 지금 사긴 좀 그렇고 그러면 그 다음 지금 최악이 어디냐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첫 번째가 그 석유화학 아시죠? 근데 저 이제 매일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석유화학 애널리스트 분들이요 되게 계속 보수적이에요. 요새 톤이 좀 바뀌었습니다. 최악은 지나간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중국 수요가 안 좋으니까. 근데 이 마진이 조금씩 개선된대요. 그리고 이번에 롯데케미칼 실적이 예상보다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악은 지나고 여기도 감산 들어갔거든요, 다들. 그래서 이 방향성으로 보면 그리고 내년에는 이익 좋아지는 걸 대부분 동의를 해요. 그럼 약간 반도체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쪽 한번 석유화학 쪽도 관심이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식료 회사들 진짜 못 갔거든요. 진짜 뭐 사실 라면만 갔잖아요. 라면은 좋았는데 대부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음식료 회사들 못 간 이유가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곡물가 때문에. 근데 엘니뇨가 지금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엘니뇨는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은 그 설탕 있죠. 사탕수수가 커피 있죠. 여기 농장을 타격을 한대요. 그쪽 지역에 엘니뇨가 있대요. 오면. 그리고 라니냐는 주로 라니냐는 끝났어요. 그럼 밀가격이 떨어지겠죠. 엘니뇨가 오고 라니냐가 가면 커피나 이런 이제 사탕수수나 설탕 가격은 올라요. 그걸 베이스로 만드는 기업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원가보다. 그래서 커피 회사들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스타벅스는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만약에 그게 맞으면 혹시라도 그게 진짜 맞다. 엘니뇨가 오면 스타벅스 수익성이 약간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게 맞다면. 근데 반대로 밀을 원재료로 하는 그런 회사. 그래서 라면이 좀 올라가는 것도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보는 게 라니냐가 끝나가니까. 그러면 밀이나 다른 원재료를 썼던 그런 가공식품 회사들은
좋을 수 있는데 진짜 주가는 못 갔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보고 음식료도 지금 좀 편함이 있고 또 한 가지 섹터 중에 하나가 지금 가장 최악이 어디냐면 건설업종. 건설업종 아무도 관심 없죠. 진짜 사실은 뭐 거의 죽었다 살아난 업종 중에 하나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금리 인하 한번 할 것 같거든요. 한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죠.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아마 이차전 정지도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함부로 못 하죠, 사실. 미국이 아직 그 네네. 시그널 안 줬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금리 인상 끝나고 하반기에라도 한 번 정도라도 뭔가 좀 기대감이 생기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은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부동산 쪽도 좀 숨통이 트일 거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 또 해외 수주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 돈 어마어마하게 벌어놨잖아요. 그동안 중동 국가들이 그 지난 2년간 고유가 때문에 돈 많이 쌓아놨는데 이거 지금 이제 신도시 개발하고 막 이런데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이 그 한국의 몇몇 어디 언론사랑 했던 것 같은데 포럼을 가졌는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인도네시아 수도 옮기더라고요. 자카르타에서. 아, 그래요? 거기가 잠기나 봐요. 이게 좀 낮아져가지고. 네네. 그래서 신도시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한국 건설사 좀 참여 좀 했으면 좋겠다. 이야. 인도네시아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건설사들한테 건설사도 좋고 굴삭기도 좋겠죠. 근데 엮여 있어요. 건설과 굴삭기 부품 회사들. 이쪽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예요. 대형 건설사가 최악인데 이를 여기서 나쁘게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아지는 쪽을 미리 좀 예상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게 실현됐을 때는 수익률이 또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을 한번 좀 고민하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약간 시장에서 멀어져 있는 네, 좀 그런 하지만 소외주를 저평가되고 좀 있는. 보는 그쵸. 게 네. 제가 그러니까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쏠려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차 전지도 좋은 건 다 알지만 제일 늦게 사신 분들 너무 쏠렸을 때 지금 후회하고 계실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2년 전에 삼성도 그랬고 삼성전자도 그렇죠. 쏠릴 때 많았죠. 카카오도 쏠린 적이 있었잖아요. 엄청 쏠렸어. 테슬라도. 네, 그러니까 쏠리지 마시고 항상 좀 지금 구간에서 남들이 제일 안 좋게 보는 게 뭘까? 거기서 안 좋은데 좋아지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안 좋은데 앞으로도 안 좋으면 하면 안 되죠. 그건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안 좋지만 사이클상 돌릴 것 같다. 뭐 아까 예를 들면은 광고 경기도,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광고가 최악이잖아요. 근데 최악이어서 빠졌어요. 예를 들면. 근데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 돌아서고 수출 경기 되면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할 거예요. 조금씩은. 그럼 기업들이 광고를 줄였던 걸 조금씩 늘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광고회사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결국 사이클상 언젠가는 좋아지겠죠. 방송사도 좋아질 거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네이버도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안 올라갔다. 근데 배당도 많이 준다. 투자할 만한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서 쌀 때 투자해 놓으시면 좀 좋은 또 결과 하반기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유동성이 시장에 좀 흐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관점에서 본다면은 여전히 약간 긴축하는 그런 환경이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엄청나게 오른 주도주를 따라가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뭐 소외는 되어 있지만 좋아질 만한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만 이제 그거의 주의점은 구조적 성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트레이딩 개념. 그러니까 트레이딩은 단타로 오늘 사서 내일 팔라는 게 아니라 목표 수익률 한 20-30% 잡는 거예요. 그 정도 해서 내가 한 20-30% 올라가면 또 적절히 파시면 돼요. 그리고 구조적 성장률은 장기 투자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좀 잘 구분을, 역발상 투자랑 구조적 성장률은 좀 구분해서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아이디어 잘 곱씹어보고 꼭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